지리산 깊은 골짜기, 세상의 눈을 피해 숨어 사는 한 처자가 있었단다. 이름은 서이화, 액슈리화. 백꽃이라는 뜻을 가졌지만 그 아이의 삶은 봄날의 화사함과는 거리가 멀었지. 한때는 한양에서도 이름난 명문가였으나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세상을 뜬 후 가세는 급격히 기울어 이 첩첩산 중에 둥지를 틀게 되었단다. 그들이 사는 집이라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초가삼간이었어. 겨울이면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어찌나 매섭던지 이화는 밤새도록 언손을 불어가며 배를 짜야 했지. 낡은 배틀이 찰칵거리며 돌아가는 소리. 그것이 이화의 유일한 벗이었단다. 홑겹의 낡은 한복 치마로는 스며드는 한기를 다 막을 수 없었지만 이화는 불평 한마디 없었어. 이화가 이토록 세상과 담을 쌓고 산 데에는 깊은 까닭이 있었어. 아이의 왼쪽 뺨을 뒤덮은 진홍색 모반 붉은 점 때문이었지. 사람들은 그것을 불길한 징조라 불렀고 서씨 가문이 몰락한 것도 다 그 흉측한 반점 때문이라 수군거렸단다. 이화는 마당에 물을 기르러 나갈 때조차 얇은 비단 너울로 얼굴을 가려야 했어. 희미한 등잔불 아래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이는 이화의 모습은 그 자체로 깊은 슬픔이었지. 방 안에는 묵은 약자의 냄새와 묽은 된장국 냄새가 뒤엉켜 가난의 무게를 더했단다.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시기 전 훌륭한 의원이셨거든. 아버지가 남긴 낡은 의서 의학 책만이 이화가 유일하게 마음을 기댈 곳이었어. 그날도 이화는 밤새 짠 무명천을 이고 장터로 향했어. 닷새마다 서는 작은 장이었지만 쌀과 바꿀 유일한 희망이었지. 흙먼지 날리는 길을 한참이나 걸어 도착한 장터는 왁자지껄한 소리로 가득했어. 약재를 파는 상인의 목소리, 떡을 파는 안악의 외침이 뒤섞여 활기가 넘쳤지만 이화는 그저 발끝만 보며 조용히 걸었단다. 너울 속에서 아이는 쌀가게 주인에게 조심스레 무명피를 내밀었지. 바로 그때였어. 매서운 겨울바람이 어디선가 휘몰아치더니 이화의 너울을 획 벗겨버린 거야. 순간 주변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 이화의 붉은 반점이 햇빛 아래 고스란히 드러났거든. 사람들은 숨을 들이켰고 몇몇은 아이고 흉측해라 하며 노골적으로 얼굴을 찡그렸지. 아이들은 제 어미의 치마폭 뒤로 숨었고 어른들은 마치 역병이라도 본 듯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단다. 저것 봐. 저게 그 몰락한 서씨 가문의 재앙 덩어리라지. 쉿. 가까이 가지마. 부정탄다. 속삭임이 비수처럼 날아와 이화의 가슴에 박혔어. 이화는 황급히 너울을 고쳐 쓰고 떨리는 손으로 얼마 되지 않는 쌀자루를 받아들고는 도망치듯 장터를 빠져나왔단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멀고 추웠어. 볼에 스치는 바람이 꼭 남들의 손가락질처럼 느껴졌지. 덜컹거리는 살인문을 열고 들어서자 방 안에서 냉기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가 날아왔어. 계모인 박씨 부인이었지. 남편이 죽고 가세가 기운 것을 모두 이화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었어. 그녀는 이화가 들고 온 작은 쌀자루를 보더니 콧방귀를 뀌며 소리쳤어. 고작 그것뿐이냐. 내 그 재수없는 얼굴짝을 하고 나갔으니 상인들이 쌀을 제대로 쳐주기나 했겠느냐. 박씨 부인의 악담은 그칠 줄 몰랐단다. 내 아비가 죽은 것도 이 가문이 이 꼴이 된 것도 다 내년의 그 흉측한 반점 때문이야.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날카로운 목소리가 이화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어. 이화는 그저 입술을 깨물고 묵묵히 부엌으로 향했단다. 쌀을 씻는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졌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지. 이 집에서 우는 것은 사치였으니까.
그녀는 그저 차가운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아버지께서 몰래 가르쳐 주시던 약초학 책을 떠올렸어. 그것만이 이화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세상이었단다. 그리고 며칠 뒤, 진짜 재앙이 닥쳤어.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단다. 지리산의 겨울은 본래 혹독했지만 그런 눈보라는 마을 노인들도 처음 겪는 것이었지. 바람은 짐승처럼 울부짖었고 하얀 눈은 세상을 통째로 삼킬 듯이 쏟아졌어. 이화의 초가집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덜덜 떨었고 문풍지는 밤새도록 비명을 질러댔지. 밖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백색 지옥이었어. 나흘째 되던 날 밤, 바람이 잠시 잦아들었을 때였어. 박씨 부인이 땔감이 거의 다 떨어진 것을 발견했지. 마지막 남은 장작개비를 아궁이에 밀어넣으며 그녀의 불안은 분노로 변했단다. 이화야, 쌀독도 바닥을 보이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둘 다 얼어 죽고 굶어 죽게 생겼어. 박씨 부인은 추위와 굶주림에 이성을 잃은 듯 보였어. 그녀는 방구석에서 얇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침을 하고 있는 이화를 노려보았지. 그 순간 박씨 부인의 눈에 탐욕스러운 빛이 스쳤단다. 그래, 방법이 있다. 이 고을배 사또가 지독한 풍안에 걸려 알아누웠다는구나. 듣자 하니 이 깊은 산속에서만 나는 귀한 영지버섯이 특효약이라더군. 그녀는 벽에 걸려있던 해진 바구니를 이화에게 집어던졌어. 네가 가거라. 네 아비에게 약초 찾는 법을 배우지 않았느냐. 이 눈보라 속에 영지버섯을 구해온다면 사또께서 우리에게 큰 상을 내릴 게다. 이화는 제 귀를 의심했어. 이 눈보라 속에 지리산 깊은 곳으로 버섯을 찾으러 가라니. 그것은 명백한 죽음의 명령이었지. 어머니, 지금 산에 오르는 것은 이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박씨 부인은 말을 잘랐어. 시끄럽다. 네가 이 집안에 재앙을 몰고 왔으니 네가 이 집안을 구해야지 영지버섯을 구해오지 못할 거면 너도 이 집에 다시 돌아올 생각일랑 말하라 알겠느냐. 이화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거부해봐야 돌아오는 것은 매질이거나 꼼짝없이 갇혀 굶어 죽는 것뿐이었지. 어쩌면 이대로 눈 속에 파묻히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단다. 이화는 벽에 걸린 아버지의 낡은 초상화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어. 그리고는 얇은 저고리 깃을 여미고 묵묵히 바구니를 집어들었지.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살인문이 열리고 하얀 눈보라가 거대한 아가리처럼 이화의 작은 몸을 삼켜버렸단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유난히도 크고 무겁게 울렸어. 눈보라는 이화의 연약한 몸을 단숨에 집어삼켰단다. 한 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백색의 세상 속에서 이화는 그저 발이 이끄는 대로 걸었어.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는 살을 애는 듯했고 숨을 내쉴 때마다 허파가 얼어붙는 것 같았지. 아버지, 이화는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를 불렀어. 살아생전, 아버지는 이 산의 모든 약초에 대해 알려주셨지. 이화야, 모든 생명은 제각기 쓸모가 있단다. 이 독초조차도 잘 쓰면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되지. 하지만 지금 이화는 그 약초가 아니라 자신을 집어삼킬 눈사태만을 느낄 수 있었어. 정신이 아득해지고 감각이 무뎌질 때쯤이었어. 발을 헛디딘 이화는 그대로 눈 덮인 비탈길로 굴러떨어졌단다. 다행히 깊은 낭떠러지는 아니었지만 몸을 일으킬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지. 이대로 끝이구나. 이화는 차가운 눈밭에 뺨을 대고 스르르 눈을 감았어. 포기하는 것이 차라리 편안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지. 바로 그때였어. 매서운 바람을 타고 죽음의 냄새가 아닌 다른 것이 코끝을 스쳤단다. 아주 희미하지만 역한 피 비린내였어. 이화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어.
의원의 딸로서 피냄새는 익숙했지만 이 혹한의 눈보라 속에서 맡는 냄새는 불길했지. 이화는 마지막 남은 기력을 쥐어짜 비탈길 아래쪽 커다란 바위 틈을 향해 기어갔단다. 냄새는 그곳에서 나고 있었어. 그리고 이화는 발견했지. 검붉은 피로 물든 눈밭 위에 한 사내가 쓰러져 있었어. 그는 검은색 비단 도포를 입고 있었는데 옷은 여기저기 찢겨 있었지만 그 질감만은 한눈에 봐도 귀한 것이었단다. 남자의 가슴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고 이미 숨이 멎은 듯 미동조차 없었어. 이화의 안에서 망설임은 아주 잠깐이었단다. 계모의 명령도, 영지버섯도, 자신의 처지도 모두 잊었어. 오직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만이 이화의 머리를 채웠지. 이것은 아버지가 평생을 두고 가르친 의원의 본분이었어. 이화는 사내의 코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었어. 아주 미약하게 끊어질 듯한 숨결이 느껴졌지. 살아있다. 이화는 자신도 모르게 외쳤어. 그녀는 주변을 살폈고 다행히도 사내가 쓰러진 곳 바로 옆에 매서운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작은 석굴을 발견했단다. 작은 체구의 이화가 장정인 사내를 옮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어. 하지만 이화는 포기하지 않았지. 그녀는 사내의 팔을 자신의 목에 두르고 눈밭에 무릎이 쓸려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그를 끌었단다. 그야말로 사투였지. 한 뼘을 옮기고 숨을 고르기를 수십 번. 마침내 두 사람은 석굴 안으로 굴러떨어지듯 들어갈 수 있었어. 밖에서는 여전히 짐승 같은 바람 소리가 울부짖었지만 석굴 안은 기적처럼 고요했단다. 이화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사내의 상처를 살폈어. 상처는 검에 베인 것이 분명했지. 단순한 산적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던 거야. 이화는 두려움을 느꼈어. 이런 험악한 일에 휘말렸다가는 자신도 무사하지 못할 터였지. 하지만 사내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기 시작했고 상처에서는 피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 이화는 이를 악물었단다. 나는 의원의 딸이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낡은 한복 치맛자락을 찢었어. 바스락 소리와 함께 하얀 속치마가 드러났고 살을 애는 추위가 다리를 감쌌지만 이화는 아랑곳하지 않았지. 그녀는 찢어낸 천으로 사내의 상처를 꼼꼼히 동염했어. 지혈만으로는 부족했어. 사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있었거든. 이화는 마지막 남은 용기를 냈단다. 그녀는 사내의 곁에 바싹 붙어 누워 자신의 얇은 저고리를 풀어 해치고 그를 끌어안았어. 다른 사람도 아닌 처음 보는 사내를 제 몸으로 녹인다는 것은 몰락한 양반 처자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 하지만 지금은 예법이나 체면을 따질 때가 아니었어. 오직 생명만이 중요했지. 이화는 자신의 천이 사내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차가운 몸을 밤새도록 끌어안고 있었단다. 이화의 뺨에 닿은 붉은 반점이 그 순간만큼은 뜨거운 불꽃처럼 타오르는 듯 했어. 그렇게 꼬박 하루가 지났어. 사내의 숨결은 조금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지. 이화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 약재가 필요했어. 이화는 몰래 석굴을 빠져나와 눈보라가 조금 잦아든 틈을 타 산을 내려왔단다. 집에 도착한 이화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지. 박씨 부인은 이화가 빈손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는 노발대발했어. 이 쓸모없는 것 버섯은 어디다 두고 빈손으로 기어들어와. 이화는 비탈에서 굴러 다쳤다고 둘러대며 방으로 기어 들어갔어. 그리고는 박씨 부인의 눈을 피해 아버지가 남긴 약상자를 몰래 챙겼지. 그 안에는 귀한 침과 지혈에 쓰는 약재들이 들어있었거든. 이화는 부엌에 있던 묽은 죽 한 그릇도 몰래 숨겨 나왔단다. 다시 석굴로 돌아온 이화는
정성껏 사내를 간호하기 시작했어. 쌀 한 톨 없는 빈 바구니를 보고 박씨 부인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이화는 산짐승에게 쫓기다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했단다. 며칠 동안 이화는 집과 석굴을 오가며 사내를 돌봤어. 자신의 몫으로 나온 얼마 되지 않는 밥은 모두 죽을 쑤어 사내에게 날랐고, 자신은 차가운 물로 배를 채웠지. 굶주림과 추위로 몸은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단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함께 약초를 캐고 환자를 돌보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았거든. 닷새째 되던 날 아침이었어. 사내가 드디어 눈을 떴단다. 이화가 막 차가운 샘물로 적신천을 이마에 올려주려던 참이었지. 사내의 눈빛은 갓 깨어난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 깊은 어둠과 날카로운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 그는 자신의 처지를 순식간에 파악하고는 이화가 다가오자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어. 그리고는 품속을 더듬더니 날카로운 은비녀 하나를 꺼내 이화의 목에 겨누었단다. 그것은 궁중에서나 볼 법한 정교하고 값비싼 물건이었지. 누구냐? 나를 이곳으로 데려온 것이 내년이냐? 저들과 한패인가? 이화는 날카로운 비녀 끝이 목에 닿는 것을 느꼈지만 놀랍게도 비명을 지르지는 않았어. 그저 담담하게 그를 바라보았지. 저는 사람을 살리려 했을 뿐입니다. 바로 그때 사내의 시선이 이화의 얼굴에 머물렀어. 햇빛이 석굴 안으로 희미하게 스며들었고 이화의 붉은 반점이 고스란히 드러났지. 사내는 순간 숨을 멈췄어. 그가 본 것은 흉측한 반점이 아니었어. 그 반점 아래 두려움 없이 자신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깊고 맑은 눈동자였지. 사내는 그 눈빛에 압도되어 자신도 모르게 비녀를 쥔 손에 힘을 풀었단다.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어. 사내의 상처가 문제였지. 이화가 최선을 다해 지혈했지만 혹독한 추위와 열악한 환경 탓에 상처가 덧나기 시작한 거야. 열이 불덩이처럼 치솟았고 사내는 고통 속에서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어. 아바마마, 제가... 그는 악몽에 시달리며 몸부림쳤고 상처는 더욱 악화되었지. 이화는 직감했어.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남자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거야. 이화는 아버지의 약 상자를 열었어. 그리고는 눈보라 속을 헤치고 석굴 주변을 샅샅이 뒤졌단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지. 가장 혹독한 곳에서 가장 귀한 약재가 자라는 법이다. 이화는 눈을 파헤쳐 얼어붙은 바위 틈에서 설화초라는 희귀한 약초를 찾아냈어. 강한 해독과 상처 회복에 효능이 있는 오직 이화만이 아는 약초였지. 이화는 돌을 갈아 약초를 빻고 눈을 녹인 물로 그것을 달였어. 쓴 약 냄새가 석굴 안에 가득 찼지. 사내는 고열로 인해 약을 삼키지 못했어. 이화는 망설이다가 달인 약을 제 입에 머금었단다. 그리고는 사내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고 약을 넘겼어. 사내의 거친 숨결과 뜨거운 열기가 이화에게 그대로 전해졌지. 그렇게 며칠 밤낮을 이화는 잠도 자지 않고 사내를 간호했어. 묽은 죽을 쑤어 입에 넣어주고 상처를 소독하고 끊임없이 약초를 갈아 먹였지. 사내는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면서도 이따금 정신이 들 때면 자신을 내려다보는 이화의 모습을 보았단다. 퀭한 눈, 굶주림의 마른 뺨, 그리고 그 붉은 반점. 그는 세상의 모든 멸시와 공포를 그 얼굴에서 보았지만 정작 자신을 돌보는 손길은 세상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어. 그는 난생 처음으로 혼란스러움을 느꼈단다. 그렇게 의원의 딸 서유화는 자신의 가장 깊은 재능과 인내심으로 죽어가던 왕족의 생명을 붙들고 있었어. 혹독했던 눈보라가 드디어 꼬리를 감추었단다.
세상은 온통 얼어붙은 듯 고요했지만 석굴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죽음처럼 차갑지만은 않았어. 이화의 극진한 간호 덕에 사내. 이현이라 이름을 밝힌 그는 가까스로 고비를 넘겼지. 열은 내렸고 상처도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어.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단다. 며칠을 더 석굴에서 기거하며 이현은 말없이 이화가 가져다주는 묽은 죽을 받아먹고 그녀가 약초를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지. 그는 평생을 궁궐의 암투 속에서 사람의 선의보다는 배신을 먼저 배워온 사람이었어. 이 흉측한 반점을 지닌 처자가 자신을 왜 이토록 극진히 돌보는지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단다. 이화는 이현의 몸이 조금 더 회복되자 중대한 결심을 했어. 이 석굴은 언제까지고 안전한 곳이 아니었거든. 제 집으로 가셔야겠습니다. 이곳보다는 추위를 피하기 나을 것입니다. 이현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이화는 이미 마음을 정했지. 그날 밤 이화는 아직 다리가 불편한 이현을 부축하여 달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산을 내려왔어. 계모인 박씨 부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이화는 이현을 집 본체가 아닌 아버지께서 쓰시던 낡은 약방으로 이끌었단다. 그곳은 아버지의 의사와 마른 약재들로 가득 차 있었고 집과 조금 떨어져 있어 은신하기에 알맞았지. 약방 문을 열자 묵은 약자의 냄새가 코를 찔렀어. 이현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 그리고 창틈으로 본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지. 박씨 부인이 잠결에 뒤척이며 이화를 향해 욕설을 퍼붓는 소리였어. 이 재앙 덩어리. 이현은 자신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이 처자의 처지를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어. 이화는 작은 등잔불을 켰어. 흔들리는 불빛이 이화의 붉은 반점을 비추었지. 이현은 그 얼굴을, 그토록 맑은 눈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어. 여기 계십시오. 제가 지켜드릴 것입니다. 이화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이현이 평생 보아온 그 어떤 무장보다도 강했단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 이현을 쫓던 자들의 손길이 이 작은 마을에까지 뻗친 거야. 이현의 목에 걸린 현상금을 노린 고을배 사또는 수상한 자가 산으로 숨어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눈에 불을 켜고 있었지. 바로 그때 박씨 부인이 사또를 찾아갔단다. 눈보라가 그친 후 이화가 약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얼마 되지도 않는 쌀이 자꾸 줄어드는 것을 의심하고 있었거든. 박씨 부인은 사또에게 아첨하며 자신의 공을 세우고 싶었어. 사또 나으리 제 의붓딸년이 요즘 수상쩍기 그지없습니다. 밤마다 그 낡아빠진 약방에 틀어박혀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합니다. 필시 산에서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배사또는 늙은 여우처럼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 그는 즉시 포졸 관아의 군인들을 이끌고 이화의 집으로 들이닥쳤단다. 얼어붙은 땅을 울리는 포졸들의 목화목이 긴 신발 소리에 이화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 약방 안에 있던 이현은 소리를 듣고 곁에 있던 약초선은 작두를 집어들었지. 비록 몸은 성치 않았지만 그는 순순히 잡힐 생각이 없었어. 이화야 문 열어라 이년아. 박씨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배사또의 거만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 개 있느냐 흉측한 얼굴로 흉한 짓까지 꾸미는 것이냐. 당장 그 약방 문을 열지 못할까. 포졸들이 굳게 닫힌 약방 문으로 다가서는 순간이었어. 덜컹 하고 문이 열리고 이화가 그 앞에 섰단다. 가녀린 몸이었지만 마치 거대한 산처럼 문 앞을 막아섰지. 포졸들은 순간 움찔했어. 그들은 이화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거든. 비켜라, 내년이 감히 사또 나으리의 앞을 막아서는 것이냐.
배사또가 소리쳤어. 이화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등 뒤에 있는 이현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단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시던 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어린아이의 무력감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어. 이화는 고개를 들고 처음으로 세상을 향해, 불의를 향해 목소리를 냈어. 사또 나으리 떨렸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지. 이곳은 비록 몰락한 양반가이나 엄연히 사대부의 가문입니다. 또한 이곳은 선친께서 환자를 돌보시던 신성한 약방입니다. 관찰사 지방 최고 관리의 정식 영장도 없이 함부로 사가의 약방을 수색하시는 것은 국법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배사또는 어처구니가 없었어. 감히 흉측한 계집애가 자신에게 국법을 들먹이다니. 인연이 그가 손을 들어 이화의 뺨을 치려던 순간 이화가 말을 이었어. 더구나 나으리의 포졸님들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이화는 아까부터 기침을 하고 붉은 반점을 긁적이던 포졸 하나를 가리켰지. 그 발증과 마른 기침, 혹한의 야영지에서 잘 발생하는 돌림병 전염병의 초기 증세입니다. 만약 지금 병든 몸으로 부정한 기운이 가득한 이 약방의 문을 강제로 연다면 이화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었어. 그 사기 액시의 터져 나와 이 마을은 물론이고 나으리의 관아까지 역병이 창궐할 것입니다. 그 책임을 나으리께서 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화의 말은 단순한 허풍이 아니었어. 아버지에게 배운 의학 지식이었지. 역병이라는 말에 미신을 두려워하던 포졸들은 안색이 새파래져서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단다. 배사또 역시 망설여졌어. 현상금도 좋지만 역병에 걸려 죽는 것은 사양이었거든. 그는 이화를 노려보며 침을 뱉었어. 흥, 요망한 것, 좋다. 오늘은 물러가주마. 하지만 내 눈이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배사또는 그렇게 위세를 부리며 황급히 돌아갔고 박씨 부인은 분하다는 듯 발을 동동 굴렀단다. 약방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이현은 손에 쥔 작두를 세우르르 내려놓았어. 그는 믿을 수 없었어. 칼도, 군대도 아닌 저 연약한 처자의 말 한마디와 지혜가 자신을 구한 거야. 이현의 가슴속에 경외감이라는 낯선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지. 이화의 경고는 불행히도 현실이 되었단다. 배사또가 데려온 외지 병사들로부터 시작된 병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한 거야.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으로 지쳐있던 마을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어. 열이 끓고 온몸에 발진이 돋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지. 배사또는 가장 먼저 관아의 문을 걸어 잠갔어. 마을의 유일한 돌팔이 의원은 진작에 도망쳤지. 마을은 절망에 휩싸였어. 박씨 부인조차 겁에 질려 방 안에 틀어박혀 이화에게 네가 역병을 불러왔다며 저주를 퍼부었단다. 죽음의 그림자가 마을을 뒤덮었을 때 이화는 굳게 닫혀 있던 약방문을 활짝 열었어. 그리고 아버지의 낡은 의서를 펼쳤지. 이현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어. 그의 상처는 아직 다 낫지 않았지만 눈빛은 이전의 냉혹한 왕족이 아니었어.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이화는 고개를 들어 이현을 바라보았어. 선친께서는 사람을 살리라 하셨습니다. 저들을 저버리고 저만 살 수는 없습니다. 이현은 한참 동안 이화를 바라보았단다. 그는 평생을 죽이는 정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쳐왔어.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이 처자는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었지. 이현은 천천히 소매를 걷었어. 나는 의술은 모른다. 하지만 약초를 빻는 것쯤은 할 수 있겠지. 이화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어.
이현은 어색한 손길로 약절구, 약초 빻는 도구를 집어 들었단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투가 시작되었어. 이화는 아버지의 의서를 뒤져가며 역병에 쓸 약을 처방했어. 이현은 밤낮으로 약절구를 찧고 불을 피워 약을 다렸어. 왕족의 귀한 손은 금세 물집이 잡히고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단다. 이화와 이현은 약을 들고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녔어. 처음엔 사람들이 이화의 흉측한 반점을 보고 문을 닫고 피했지. 하지만 이화가 밤새 달인 약이 열에 들뜬 아이의 숨을 고르게 하고 죽어가던 노인의 정신을 되돌리자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단다. 그들은 더 이상 이화의 붉은 반점을 보지 않았어. 대신 그 뒤에 있는 성스러운 의원의 모습을 보았지. 의원 아가씨, 사람들은 이화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어. 한때 재앙 덩어리라 손가락질하던 그들이 이제는 이화의 발치에 엎드려 절을 했단다. 그들은 마지막 남은 감자 한 알, 옥수수 한 줌을 가져와 이화에게 바쳤어. 이현은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어. 한낱 계집애라 무시당하던 이화가 마을 전체의 희망이 되는 기적을 말이야. 그는 백성을 다스리는 법이 아닌 백성을 살리는 법을 이 몰락한 양반 처자에게서 배우고 있었단다. 그렇게 지독한 겨울의 끝자락에서 두 사람은 절망의 잿더미 위에 생명의 꽃을 피우고 있었어. 봄은 그렇게 죽음의 잿더미를 뚫고 찾아왔단다. 이화와 이현이 밤낮으로 애쓴 덕에 마을의 역병은 기적처럼 사그라들었어. 살아남은 마을 사람들은 이화를 지리산의 의선의로운 신선이라 부르며 따랐지. 이화의 작은 약방 앞은 매일같이 감자와 나무를 들고 찾아온 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어. 사람들은 더 이상 이화의 붉은 반점을 두려워하거나 흉보지 않았단다. 오히려 그 붉은 반점을 자신들을 구원한 자비의 상징처럼 여기게 되었지. 이현은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어. 그는 자신이 알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힘, 즉 살리는 힘이 한 사람의 진심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깨달았지. 그의 몸은 거의 회복되었고 눈빛은 예전의 냉혹함 대신 깊은 사색으로 가득 차 있었단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으로부터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관군 정부 군대 이 들이닥쳤어.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무슨 병고인가 싶어 두려움에 떨었지. 하지만 그들은 배 사또의 관하로 향했어. 관군을 이끌고 온 장수는 백성들이 역병으로 죽어가는 동안 관하의 문을 걸어 잠그고 직무를 유기했으며 심지어 역병을 퍼뜨린 자들과 내통하려 했다는 죄목으로 배 사또를 그 자리에서 파직하고 옥에 가두었단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어. 한양의 정세가 뒤바뀌었다는 거야. 부패한 세력이 물러나고 현명한 대군 다준께서 정권을 바로잡으셨다는 소식이었지. 그날 밤 이현이 처음으로 이화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단다. 그는 단순한 피난민이 아니라 바로 그 소문의 중심에 있는 효민대군 셔민 다준이었어. 궁중의 모략에 휘말려 목숨을 잃을 뻔했으나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것이었지. 이화는 그저 담담히 그 이야기를 들었어. 그녀에게 그는 대군이든 아니든 그저 그녀가 살려낸 한 사람이었으니까. 이현, 아니 효민대군은 이화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어. 수많은 약재를 다루느라 거칠어지고 자신을 간호하느라 상처투성이가 된 손이었지. 이화야, 나는 한양으로 돌아가야 한다. 나와 함께 가주겠느냐? 이화는 대답하지 못했단다. 한양이라니, 자신 같은 흉측한 반점을 지닌 여인이 감히 왕족의 곁에 설 수 있단 말인가? 이화의 망설임을 읽은 이현은 부드럽게 웃었어. 너는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싶구나.
다음 날 이화는 계모인 박씨 부인을 찾아갔어. 배 사또가 잡혀가자 박씨 부인은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집안에 숨어 지내고 있었지. 이화가 나타나자 그녀는 두려움에 떨었어. 이화가 복수라도 할까봐 겁이 났던 게지. 하지만 이화는 묵묵히 자신이 모아둔 쌀 한 가마니를 마루에 내려놓았단다. 이것으로 겨울을 나십시오. 박씨 부인은 쌀가마니와 이화를 번갈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이화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돌아섰고 박씨 부인은 그 쌀가마니를 끌어안고 한참을 서럽게 울었다고 해. 자신의 이기심과 어리석음 속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가엾게 여긴 이가 자신이 그토록 저주했던 이화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지. 마을을 떠나는 날이 밝았어. 효민대군이 보낸 군사들이 이화를 맞이하기 위해 정갈한 가마를 대령했지. 이화는 늘 그랬듯이 너울을 쓰려고 했어. 하지만 이현이 막았단다. 그는 수많은 군사와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화의 얼굴을 가리려던 너울을 부드럽게 거두었어. 햇살 아래 이화의 붉은 반점이 선명하게 드러났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 하지만 이현은 그 반점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모두에게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단다. 이것은 흉이 아니다. 이것은 나를 살린 자비의 증표이며 절망 속에서도 생명을 포기하지 않은 고귀한 영혼의 흔적이다. 내게는 이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귀하다. 이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단다. 한양으로 돌아온 효민대군과 이화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어. 사람들은 대군의 배필이 된 여인의 얼굴에 흉측한 반점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곧 그녀가 역병이 창궐한 마을에서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한 의원이라는 사실에 더욱 놀랐지. 이화는 대군의 부인이 되어 호요식하는 삶을 택하지 않았어. 그녀는 효민대군의 도움을 받아 한양에서 가장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의원, 재생원 지생유안을 열었단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의 지식과 아버지의 유산을 오롯이 백성을 위해 썼어. 그녀의 붉은 반점은 더 이상 숨겨야 할 것이 아니었지. 그것은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약손 아이씨의 상징이 되었단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어. 재생원의 뜰에는 따스한 봄볕이 가득했고 약초 향기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지. 이제는 늠름한 중전의 기품이 서린 이화와 한층 더 현명한 지도자가 된 효민대군이 나란히 앉아 뜰을 바라보고 있었어. 뜰 안에서는 그들이 거두어 기른 고아 몇몇이 이화에게 배운 대로 약초를 말리고 있었단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퍼져나갔지. 이현이 이화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 그대의 붉은 반점이 이 나라 전체에 따뜻한 꽃을 피웠구려. 이화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었단다. 지리산에 혹독했던 겨울은 가고 그들의 삶에 그리고 이 땅 위에 비로소 완전한 봄이 찾아온 것이었어. 에필로그.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란다. 이야기가 끝났네요. 사람들은 흔히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좇곤하지. 하지만 얘야, 진짜 아름다움은 겉모습에 있지 않단다. 그것은 혹독한 눈보라 속에서도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끈기 속에 있고 모두가 외면하는 이에게 손을 내미는 따뜻한 마음씨에 있으며 불의에 맞서는 용기 속에 숨어 있는 것이지. 그러니 네가 가진 것이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결코 슬퍼하거나 숨지 말거라.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너라는 꽃을 피워낼 가장 귀한 씨앗일지도 모르니 말이다. 그러니 혹시 남들과 다른 무언가를 가졌다고 해도 슬퍼하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을 가장 빛나게 할 씨앗일지도 모르니까요. 지리산 깊은 골짜기, 세상의 눈을 피해 숨어 사는 한 처자가 있었단다.
이름은 서이화, 액슈리화, 백꽃이라는 뜻을 가졌지만 그 아이의 삶은 봄날의 화사함과는 거리가 멀었지. 한때는 한양에서도 이름난 명문가였으나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세상을 뜬 후 가세는 급격히 기울어 이 첩첩산 중에 둥지를 틀게 되었단다. 그들이 사는 집이라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초가삼간이었어. 겨울이면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어찌나 매섭던지 이화는 밤새도록 언손을 불어가며 배를 짜야 했지. 낡은 배틀이 찰칵거리며 돌아가는 소리. 그것이 이화의 유일한 벗이었단다. 홑겹의 낡은 한복 치마로는 스며드는 한기를 다 막을 수 없었지만 이화는 불평 한마디 없었어. 이화가 이토록 세상과 담을 쌓고 산 데에는 깊은 까닭이 있었어. 아이의 왼쪽 뺨을 뒤덮은 진홍색 모반 붉은 점 때문이었지. 사람들은 그것을 불길한 징조라 불렀고 서씨 가문이 몰락한 것도 다 그 흉측한 반점 때문이라 수군거렸단다. 이화는 마당에 물을 기르러 나갈 때조차 얇은 비단 너울로 얼굴을 가려야 했어. 희미한 등잔불 아래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이는 이화의 모습은 그 자체로 깊은 슬픔이었지. 방 안에는 묵은 약자의 냄새와 묽은 된장국 냄새가 뒤엉켜 가난의 무게를 더했단다.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시기 전 훌륭한 의원이셨거든. 아버지가 남긴 낡은 의서 의학 책만이 이화가 유일하게 마음을 기댈 곳이었어. 그날도 이화는 밤새 짠 무명천을 이고 장터로 향했어. 닷새마다 서는 작은 장이었지만 쌀과 바꿀 유일한 희망이었지. 흙먼지 날리는 길을 한참이나 걸어 도착한 장터는 왁자지껄한 소리로 가득했어. 약재를 파는 상인의 목소리, 떡을 파는 안악의 외침이 뒤섞여 활기가 넘쳤지만 이화는 그저 발끝만 보며 조용히 걸었단다. 너울 속에서 아이는 쌀가게 주인에게 조심스레 무명피를 내밀었지. 바로 그때였어. 매서운 겨울바람이 어디선가 휘몰아치더니 이화의 너울을 획 벗겨버린 거야. 순간 주변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 이화의 붉은 반점이 햇빛 아래 고스란히 드러났거든. 사람들은 숨을 들이켰고 몇몇은 아이고 흉측해라 하며 노골적으로 얼굴을 찡그렸지. 아이들은 제 어미의 치마폭 뒤로 숨었고 어른들은 마치 역병이라도 본 듯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단다. 저것 봐. 저게 그 몰락한 서씨 가문의 재앙 덩어리라지. 쉿. 가까이 가지마. 부정탄다. 속삭임이 비수처럼 날아와 이화의 가슴에 박혔어. 이화는 황급히 너울을 고쳐 쓰고 떨리는 손으로 얼마 되지 않는 쌀자루를 받아들고는 도망치듯 장터를 빠져나왔단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멀고 추웠어. 볼에 스치는 바람이 꼭 남들의 손가락질처럼 느껴졌지. 덜컹거리는 살인문을 열고 들어서자 방 안에서 냉기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가 날아왔어. 계모인 박씨 부인이었지. 남편이 죽고 가세가 기운 것을 모두 이화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었어. 그녀는 이화가 들고 온 작은 쌀자루를 보더니 콧방귀를 뀌며 소리쳤어. 고작 그것뿐이냐. 내 그 재수없는 얼굴짝을 하고 나갔으니. 상인들이 쌀을 제대로 쳐주기나 했겠느냐. 박씨 부인의 악담은 그칠 줄 몰랐단다. 내 아비가 죽은 것도 이 가문이 이 꼴이 된 것도 다 내년의 그 흉측한 반점 때문이야.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날카로운 목소리가 이화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어. 이화는 그저 입술을 깨물고 묵묵히 부엌으로 향했단다. 쌀을 씻는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졌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지. 이 집에서 우는 것은 사치였으니까. 그녀는 그저 차가운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아버지께서 몰래 가르쳐 주시던 약초학 책을 떠올렸어. 그것만이
이화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세상이었단다. 그리고 며칠 뒤 진짜 재앙이 닥쳤어.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단다. 지리산의 겨울은 본래 혹독했지만 그런 눈보라는 마을 노인들도 처음 겪는 것이었지. 바람은 짐승처럼 울부짖었고 하얀 눈은 세상을 통째로 삼킬 듯이 쏟아졌어. 이화의 초가집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덜덜 떨었고 문풍지는 밤새도록 비명을 질러댔지. 밖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백색 지옥이었어. 나흘째 되던 날 밤 바람이 잠시 잦아들었을 때였어. 박씨 부인이 땔감이 거의 다 떨어진 것을 발견했지. 마지막 남은 장작개비를 아궁이에 밀어넣으며 그녀의 불안은 분노로 변했단다. 이화야, 쌀독도 바닥을 보이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둘 다 얼어 죽고 굶어 죽게 생겼어. 박씨 부인은 추위와 굶주림에 이성을 잃은 듯 보였어. 그녀는 방구석에서 얇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침을 하고 있는 이화를 노려보았지. 그 순간 박씨 부인의 눈에 탐욕스러운 빛이 스쳤단다. 그래, 방법이 있다. 이 고을배 사또가 지독한 풍안에 걸려 알아누웠다는구나. 듣자 하니 이 깊은 산속에서만 나는 귀한 영지버섯이 특효약이라더군. 그녀는 벽에 걸려있던 해진 바구니를 이화에게 집어던졌어. 네가 가거라. 네 아비에게 약초 찾는 법을 배우지 않았느냐. 이 눈보라 속에 영지버섯을 구해온다면 사또께서 우리에게 큰 상을 내릴 게다. 이화는 제 귀를 의심했어. 이 눈보라 속에 지리산 깊은 곳으로 버섯을 찾으러 가라니. 그것은 명백한 죽음의 명령이었지. 어머니, 지금 산에 오르는 것은 이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박씨 부인은 말을 잘랐어. 시끄럽다. 네가 이 집안에 재앙을 몰고 왔으니 네가 이 집안을 구해야지. 영지버섯을 구해오지 못할 거면 너도 이 집에 다시 돌아올 생각일랑 말하라 알겠느냐. 이화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거부해봐야 돌아오는 것은 매질이거나 꼼짝없이 갇혀 굶어 죽는 것뿐이었지. 어쩌면 이대로 눈 속에 파묻히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단다. 이화는 벽에 걸린 아버지의 낡은 초상화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어. 그리고는 얇은 저고리 깃을 여미고 묵묵히 바구니를 집어들었지.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살인문이 열리고 하얀 눈보라가 거대한 아가리처럼 이화의 작은 몸을 삼켜버렸단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유난히도 크고 무겁게 울렸어. 눈보라는 이화의 연약한 몸을 단숨에 집어삼켰단다.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백색의 세상 속에서 이화는 그저 발이 이끄는 대로 걸었어.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는 살을 애는 듯했고 숨을 내쉴 때마다 허파가 얼어붙는 것 같았지. 아버지, 이화는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를 불렀어. 살아생전, 아버지는 이 산의 모든 약초에 대해 알려주셨지. 이화야, 모든 생명은 제각기 쓸모가 있단다. 이 독초조차도 잘 쓰면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되지. 하지만 지금 이화는 그 약초가 아니라 자신을 집어삼킬 눈사태만을 느낄 수 있었어. 정신이 아득해지고 감각이 무뎌질 때쯤이었어. 발을 헛디딘 이화는 그대로 눈 덮인 비탈길로 굴러 떨어졌단다. 다행히 깊은 낭떠러지는 아니었지만 몸을 일으킬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지. 이대로 끝이구나. 이화는 차가운 눈밭에 뺨을 대고 스르르 눈을 감았어. 포기하는 것이 차라리 편안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지. 바로 그때였어. 매서운 바람을 타고 죽음의 냄새가 아닌 다른 것이 코끝을 스쳤단다. 아주 희미하지만 역한 피 비린내였어. 이화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어. 의원의 딸로서 피냄새는 익숙했지만 이 혹한의 눈보라 속에서 맡는 냄새는 불길했지.
이화는 마지막 남은 기력을 쥐어짜 비탈길 아래쪽 커다란 바위 틈을 향해 기어갔단다. 냄새는 그곳에서 나고 있었어. 그리고 이화는 발견했지. 검붉은 피로 물든 눈밭 위에 한 사내가 쓰러져 있었어. 그는 검은색 비단 도포를 입고 있었는데 옷은 여기저기 찢겨 있었지만 그 질감만은 한눈에 봐도 귀한 것이었단다. 남자의 가슴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고 이미 숨이 멎은 듯 미동조차 없었어. 이화의 안에서 망설임은 아주 잠깐이었단다. 계모의 명령도, 영지버섯도, 자신의 처지도 모두 잊었어. 오직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만이 이화의 머리를 채웠지. 이것은 아버지가 평생을 두고 가르친 의원의 본분이었어. 이화는 사내의 코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었어. 아주 미약하게. 끊어질 듯한 숨결이 느껴졌지. 살아있다. 이화는 자신도 모르게 외쳤어. 그녀는 주변을 살폈고 다행히도 사내가 쓰러진 곳 바로 옆에 매서운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작은 석굴을 발견했단다. 작은 체구의 이화가 장정인 사내를 옮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어. 하지만 이화는 포기하지 않았지. 그녀는 사내의 팔을 자신의 목에 두르고 눈밭에 무릎이 쓸려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그를 끌었단다. 그야말로 사투였지. 한 뼘을 옮기고 숨을 고르기를 수십 번. 마침내 두 사람은 석굴 안으로 굴러떨어지듯 들어갈 수 있었어. 밖에서는 여전히 짐승 같은 바람 소리가 울부짖었지만 석굴 안은 기적처럼 고요했단다. 이화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사내의 상처를 살폈어. 상처는 검에 베인 것이 분명했지. 단순한 산적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던 거야. 이화는 두려움을 느꼈어. 이런 험악한 일에 휘말렸다가는 자신도 무사하지 못할 터였지. 하지만 사내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기 시작했고 상처에서는 피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 이화는 이를 악물었단다. 나는 의원의 딸이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낡은 한복 치맛자락을 찢었어. 바스락 소리와 함께 하얀 속치마가 드러났고 살을 애는 추위가 다리를 감쌌지만 이화는 아랑곳하지 않았지. 그녀는 찢어낸 천으로 사내의 상처를 꼼꼼히 동염했어. 지혈만으로는 부족했어. 사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있었거든. 이화는 마지막 남은 용기를 냈단다. 그녀는 사내의 곁에 바싹 붙어 누워 자신의 얇은 저고리를 풀어 해치고 그를 끌어안았어. 다른 사람도 아닌 처음 보는 사내를 제 몸으로 녹인다는 것은 몰락한 양반 처자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 하지만 지금은 예법이나 체면을 따질 때가 아니었어. 오직 생명만이 중요했지. 이화는 자신의 천이 사내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차가운 몸을 밤새도록 끌어안고 있었단다. 이화의 뺨에 닿은 붉은 반점이 그 순간만큼은 뜨거운 불꽃처럼 타오르는 듯 했어. 그렇게 꼬박 하루가 지났어. 사내의 숨결은 조금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지. 이화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 약재가 필요했어. 이화는 몰래 석굴을 빠져나와 눈보라가 조금 잦아든 틈을 타 산을 내려왔단다. 집에 도착한 이화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지. 박씨 부인은 이화가 빈손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는 노발대발했어. 이 쓸모없는 것 버섯은 어디다 두고 빈손으로 기어들어와. 이화는 비탈에서 굴러 다쳤다고 둘러대며 방으로 기어 들어갔어. 그리고는 박씨 부인의 눈을 피해 아버지가 남긴 약상자를 몰래 챙겼지. 그 안에는 귀한침과 지혈에 쓰는 약재들이 들어있었거든. 이화는 부엌에 있던 묽은 죽 한 그릇도 몰래 숨겨 나왔단다. 다시 석굴로 돌아온 이화는 정성껏 사내를 간호하기 시작했어. 쌀 한 톨 없는 빈 바구니를 보고 박씨 부인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이화는 산짐승에게 쫓기다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했단다. 며칠 동안 이화는 집과 석굴을 오가며 사내를 돌봤어. 자신의 몫으로 나온 얼마 되지 않는 밥은 모두 죽을 쑤어 사내에게 날랐고, 자신은 차가운 물로 배를 채웠지. 굶주림과 추위로 몸은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단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함께 약초를 캐고 환자를 돌보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았거든. 닷새째 되던 날 아침이었어. 사내가 드디어 눈을 떴단다. 이화가 막 차가운 샘물로 적신천을 이마에 올려주려던 참이었지. 사내의 눈빛은 갓 깨어난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 깊은 어둠과 날카로운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 그는 자신의 처지를 순식간에 파악하고는 이화가 다가오자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어. 그리고는 품속을 더듬더니 날카로운 은비녀 하나를 꺼내 이화의 목에 겨누었단다. 그것은 궁중에서나 볼 법한 정교하고 값비싼 물건이었지. 누구냐? 나를 이곳으로 데려온 것이 내년이냐? 저들과 한패인가? 이화는 날카로운 비녀 끝이 목에 닿는 것을 느꼈지만 놀랍게도 비명을 지르지는 않았어. 그저 담담하게 그를 바라보았지. 저는 사람을 살리려 했을 뿐입니다. 바로 그때 사내의 시선이 이화의 얼굴에 머물렀어. 햇빛이 석굴 안으로 희미하게 스며들었고 이화의 붉은 반점이 고스란히 드러났지. 사내는 순간 숨을 멈췄어. 그가 본 것은 흉측한 반점이 아니었어. 그 반점 아래 두려움 없이 자신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깊고 맑은 눈동자였지. 사내는 그 눈빛에 압도되어 자신도 모르게 비녀를 쥔 손에 힘을 풀었단다.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어. 사내의 상처가 문제였지. 이화가 최선을 다해 지혈했지만 혹독한 추위와 열악한 환경 탓에 상처가 덧나기 시작한 거야. 열이 불덩이처럼 치솟았고 사내는 고통 속에서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어. 아바마마, 제가... 그는 악몽에 시달리며 몸부림쳤고 상처는 더욱 악화되었지. 이화는 직감했어.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남자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거야. 이화는 아버지의 약 상자를 열었어. 그리고는 눈보라 속을 헤치고 석굴 주변을 샅샅이 뒤졌단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지. 가장 혹독한 곳에서 가장 귀한 약재가 자라는 법이다. 이화는 눈을 파헤쳐 얼어붙은 바위 틈에서 설화초라는 희귀한 약초를 찾아냈어. 강한 해독과 상처 회복에 효능이 있는 오직 이화만이 아는 약초였지. 이화는 돌을 갈아 약초를 빻고 눈을 녹인 물로 그것을 달였어. 쓴 약 냄새가 석굴 안에 가득 찼지. 사내는 고열로 인해 약을 삼키지 못했어. 이화는 망설이다가 달인 약을 제 입에 머금었단다. 그리고는 사내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고 약을 넘겼어. 사내의 거친 숨결과 뜨거운 열기가 이화에게 그대로 전해졌지. 그렇게 며칠 밤낮을 이화는 잠도 자지 않고 사내를 간호했어. 묽은 죽을 쑤어 입에 넣어주고 상처를 소독하고 끊임없이 약초를 갈아 먹였지. 사내는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면서도 이따금 정신이 들 때면 자신을 내려다보는 이화의 모습을 보았단다. 퀭한 눈, 굶주림의 마른 뺨, 그리고 그 붉은 반점. 그는 세상의 모든 멸시와 공포를 그 얼굴에서 보았지만 정작 자신을 돌보는 손길은 세상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어. 그는 난생 처음으로 혼란스러움을 느꼈단다. 그렇게 의원의 딸 서유화는 자신의 가장 깊은 재능과 인내심으로 죽어가던 왕족의 생명을 붙들고 있었어. 혹독했던 눈보라가 드디어 꼬리를 감추었단다. 세상은 온통 얼어붙은 듯 고요했지만 석굴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죽음처럼 차갑지만은 않았어.
이화의 극진한 간호 덕에 사내. 이현이라 이름을 밝힌 그는 가까스로 고비를 넘겼지. 열은 내렸고 상처도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어.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단다. 며칠을 더 석굴에서 기거하며 이현은 말없이 이화가 가져다주는 묽은 죽을 받아먹고 그녀가 약초를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지. 그는 평생을 궁궐의 암투 속에서 사람의 선의보다는 배신을 먼저 배워온 사람이었어. 이 흉측한 반점을 지닌 처자가 자신을 왜 이토록 극진히 돌보는지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단다. 이화는 이현의 몸이 조금 더 회복되자 중대한 결심을 했어. 이 석굴은 언제까지고 안전한 곳이 아니었거든. 제 집으로 가셔야겠습니다. 이곳보다는 추위를 피하기 나을 것입니다. 이현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이화는 이미 마음을 정했지. 그날 밤 이화는 아직 다리가 불편한 이현을 부축하여 달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산을 내려왔어. 계모인 박씨 부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이화는 이현을 집 본체가 아닌 아버지께서 쓰시던 낡은 약방으로 이끌었단다. 그곳은 아버지의 의사와 마른 약재들로 가득 차 있었고 집과 조금 떨어져 있어 은신하기에 알맞았지. 약방 문을 열자 묵은 약자의 냄새가 코를 찔렀어. 이현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 그리고 창틈으로 본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지. 박씨 부인이 잠결에 뒤척이며 이화를 향해 욕설을 퍼붓는 소리였어. 이 재앙 덩어리. 이현은 자신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이 처자의 처지를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어. 이화는 작은 등잔불을 켰어. 흔들리는 불빛이 이화의 붉은 반점을 비추었지. 이현은 그 얼굴을, 그토록 맑은 눈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어. 여기 계십시오. 제가 지켜드릴 것입니다. 이화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이현이 평생 보아온 그 어떤 무장보다도 강했단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 이현을 쫓던 자들의 손길이 이 작은 마을에까지 뻗친 거야. 이현의 목에 걸린 현상금을 노린 고을배 사또는 수상한 자가 산으로 숨어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눈에 불을 켜고 있었지. 바로 그때 박씨 부인이 사또를 찾아갔단다. 눈보라가 그친 후 이화가 약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얼마 되지도 않는 쌀이 자꾸 줄어드는 것을 의심하고 있었거든. 박씨 부인은 사또에게 아첨하며 자신의 공을 세우고 싶었어. 사또 나으리 제 의붓딸년이 요즘 수상쩍기 그지없습니다. 밤마다 그 낡아빠진 약방에 틀어박혀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합니다. 필시 산에서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배사또는 늙은 여우처럼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 그는 즉시 포졸 관아의 군인들을 이끌고 이화의 집으로 들이닥쳤단다. 얼어붙은 땅을 울리는 포졸들의 목화목이 긴 신발 소리에 이화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 약방 안에 있던 이현은 소리를 듣고 곁에 있던 약초선은 작두를 집어들었지. 비록 몸은 성치 않았지만 그는 순순히 잡힐 생각이 없었어. 이화야 문 열어라 이년아. 박씨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배사또의 거만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 개 있느냐 흉측한 얼굴로 흉한 짓까지 꾸미는 것이냐. 당장 그 약방 문을 열지 못할까. 포졸들이 굳게 닫힌 약방 문으로 다가서는 순간이었어. 덜컹 하고 문이 열리고 이화가 그 앞에 섰단다. 가녀린 몸이었지만 마치 거대한 산처럼 문 앞을 막아섰지. 포졸들은 순간 움찔했어. 그들은 이화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거든. 비켜라, 내년이 감히 사또 나으리의 앞을 막아서는 것이냐. 배 사또가 소리쳤어. 이화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등 뒤에 있는 이현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단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시던 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어린아이의 무력감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어. 이화는 고개를 들고 처음으로 세상을 향해, 불의를 향해 목소리를 냈어. 삿도 나으리 떨렸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지. 이곳은 비록 몰락한 양반가이나 엄연히 사대부의 가문입니다. 또한 이곳은 선친께서 환자를 돌보시던 신성한 약방입니다. 관찰사 지방 최고 관리의 정식 영장도 없이 함부로 사가의 약방을 수색하시는 것은 국법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배사또는 어처구니가 없었어. 감히 흉측한 계집애가 자신에게 국법을 들먹이다니. 인연이 그가 손을 들어 이화의 뺨을 치려던 순간 이화가 말을 이었어. 더구나 나으리의 포졸님들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이화는 아까부터 기침을 하고 붉은 반점을 긁적이던 포졸 하나를 가리켰지. 그 발증과 마른 기침, 혹한의 야영지에서 잘 발생하는 돌림병 전염병의 초기 증세입니다. 만약 지금 병든 몸으로 부정한 기운이 가득한 이 약방의 문을 강제로 연다면 이화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었어. 그 사기 엑시에키가 터져나와 이 마을은 물론이고 나으리의 관아까지 역병이 창궐할 것입니다. 그 책임을 나으리께서 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화의 말은 단순한 허풍이 아니었어. 아버지에게 배운 의학 지식이었지. 역병이라는 말에 미신을 두려워하던 포졸들은 안색이 새파래져서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단다. 배사또 역시 망설여졌어. 현상금도 좋지만 역병에 걸려 죽는 것은 사양이었거든. 그는 이화를 노려보며 침을 뱉었어. 흥, 요망한 것, 좋다. 오늘은 물러가주마. 하지만 내 눈이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배사또는 그렇게 위세를 부리며 황급히 돌아갔고 박씨 부인은 분하다는 듯 발을 동동 굴렀단다. 약방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이현은 손에 쥔 작두를 세우르르 내려놓았어. 그는 믿을 수 없었어. 칼도, 군대도 아닌 저 연약한 처자의 말 한마디와 지혜가 자신을 구한 거야. 이현의 가슴속에 경외감이라는 낯선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지. 이화의 경고는 불행히도 현실이 되었단다. 배사또가 데려온 외지 병사들로부터 시작된 병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한 거야.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으로 지쳐있던 마을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어. 열이 끓고 온몸에 발진이 돋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지. 배사또는 가장 먼저 관아의 문을 걸어 잠갔어. 마을의 유일한 돌팔이 의원은 진작에 도망쳤지. 마을은 절망에 휩싸였어. 박씨 부인조차 겁에 질려 방 안에 틀어박혀 이화에게 네가 역병을 불러왔다며 저주를 퍼부었단다. 죽음의 그림자가 마을을 뒤덮었을 때 이화는 굳게 닫혀 있던 약방문을 활짝 열었어. 그리고 아버지의 낡은 의서를 펼쳤지. 이현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어. 그의 상처는 아직 다 낫지 않았지만 눈빛은 이전의 냉혹한 왕족이 아니었어.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이화는 고개를 들어 이현을 바라보았어. 선친께서는 사람을 살리라 하셨습니다. 저들을 저버리고 저만 살 수는 없습니다. 이현은 한참 동안 이화를 바라보았단다. 그는 평생을 죽이는 정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쳐왔어.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이 처자는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었지. 이현은 천천히 소매를 걷었어. 나는 의술은 모른다. 하지만 약초를 빻는 것쯤은 할 수 있겠지. 이화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어. 이현은 어색한 손길로 약절구 약초 빻는 도구를 집어 들었단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투가 시작되었어. 이화는 아버지의 의서를 뒤져가며
역병에 쓸 약을 처방했어. 이현은 밤낮으로 약절구를 찧고 불을 피워 약을 다렸어. 왕족의 귀한 손은 금세 물집이 잡히고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단다. 이화와 이현은 약을 들고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녔어. 처음엔 사람들이 이화의 흉측한 반점을 보고 문을 닫고 피했지. 하지만 이화가 밤새 달인 약이 열에 들뜬 아이의 숨을 고르게 하고 죽어가던 노인의 정신을 되돌리자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단다. 그들은 더 이상 이화의 붉은 반점을 보지 않았어. 대신 그 뒤에 있는 성스러운 의원의 모습을 보았지. 의원 아가씨, 사람들은 이화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어. 한때 재앙 덩어리라 손가락질하던 그들이 이제는 이화의 발치에 엎드려 절을 했단다. 그들은 마지막 남은 감자 한 알, 옥수수 한 줌을 가져와 이화에게 바쳤어. 이현은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어. 한낱 계집애라 무시당하던 이화가 마을 전체의 희망이 되는 기적을 말이야. 그는 백성을 다스리는 법이 아닌 백성을 살리는 법을 이 몰락한 양반 처자에게서 배우고 있었단다. 그렇게 지독한 겨울의 끝자락에서 두 사람은 절망의 잿더미 위에 생명의 꽃을 피우고 있었어. 봄은 그렇게 죽음의 잿더미를 뚫고 찾아왔단다. 이화와 이현이 밤낮으로 애쓴 덕에 마을의 역병은 기적처럼 사그라들었어. 살아남은 마을 사람들은 이화를 지리산의 의선의로운 신선이라 부르며 따랐지. 이화의 작은 약방 앞은 매일같이 감자와 나무를 들고 찾아온 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어. 사람들은 더 이상 이화의 붉은 반점을 두려워하거나 흉보지 않았단다. 오히려 그 붉은 반점을 자신들을 구원한 자비의 상징처럼 여기게 되었지. 이현은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어. 그는 자신이 알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힘, 즉 살리는 힘이 한 사람의 진심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깨달았지. 그의 몸은 거의 회복되었고 눈빛은 예전의 냉혹함 대신 깊은 사색으로 가득 차 있었단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으로부터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관군 정부 군대이 들이닥쳤어.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무슨 병고인가 싶어 두려움에 떨었지. 하지만 그들은 배 사또의 관하로 향했어. 관군을 이끌고 온 장수는 백성들이 역병으로 죽어가는 동안 관하의 문을 걸어 잠그고 직무를 유기했으며 심지어 역병을 퍼뜨린 자들과 내통하려 했다는 죄목으로 배 사또를 그 자리에서 파직하고 옥에 가두었단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어. 한양의 정세가 뒤바뀌었다는 거야. 부패한 세력이 물러나고 현명한 대군 다준께서 정권을 바로잡으셨다는 소식이었지. 그날 밤 이현이 처음으로 이화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단다. 그는 단순한 피난민이 아니라 바로 그 소문의 중심에 있는 효민대군 셔민다준이었어. 궁중의 모략에 휘말려 목숨을 잃을 뻔했으나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것이었지. 이화는 그저 담담히 그 이야기를 들었어. 그녀에게 그는 대군이든 아니든 그저 그녀가 살려낸 한 사람이었으니까. 이현, 아니 효민대군은 이화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어. 수많은 약재를 다루느라 거칠어지고 자신을 간호하느라 상처투성이가 된 손이었지. 이화야, 나는 한양으로 돌아가야 한다. 나와 함께 가주겠느냐? 이화는 대답하지 못했단다. 한양이라니, 자신 같은 흉측한 반점을 지닌 여인이 감히 왕족의 곁에 설 수 있단 말인가. 이화의 망설임을 읽은 이현은 부드럽게 웃었어. 너는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싶구나. 다음 날 이화는 계모인 박씨 부인을 찾아갔어. 배 사또가 잡혀가자 박씨 부인은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집안에 숨어 지내고 있었지. 이화가 나타나자 그녀는 두려움에 떨었어. 이화가 복수라도 할까봐 겁이 났던 게지. 하지만 이화는 묵묵히 자신이 모아둔 쌀 한 가마니를 마루에 내려놓았단다. 이것으로 겨울을 나십시오. 박씨 부인은 쌀가마니와 이화를 번갈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이화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돌아섰고, 박씨 부인은 그 쌀가마니를 끌어안고 한참을 서럽게 울었다고 해. 자신의 이기심과 어리석음 속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가엾게 여긴 이가 자신이 그토록 저주했던 이화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지. 마을을 떠나는 날이 밝았어. 효민대군이 보낸 군사들이 이화를 맞이하기 위해 정갈한 가마를 대령했지. 이화는 늘 그랬듯이 너울을 쓰려고 했어. 하지만 이현이 막았단다. 그는 수많은 군사와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화의 얼굴을 가리려던 너울을 부드럽게 거두었어. 햇살 아래 이화의 붉은 반점이 선명하게 드러났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 하지만 이현은 그 반점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모두에게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단다. 이것은 흉이 아니다. 이것은 나를 살린 자비의 증표이며 절망 속에서도 생명을 포기하지 않은 고귀한 영혼의 흔적이다. 내게는 이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귀하다. 이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단다. 한양으로 돌아온 효민대군과 이화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어. 사람들은 대군의 배필이 된 여인의 얼굴에 흉측한 반점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곧 그녀가 역병이 창궐한 마을에서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한 의원이라는 사실에 더욱 놀랐지. 이화는 대군의 부인이 되어 호요식하는 삶을 택하지 않았어. 그녀는 효민대군의 도움을 받아 한양에서 가장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의원, 재생원 지생유안을 열었단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의 지식과 아버지의 유산을 오롯이 백성을 위해 썼어. 그녀의 붉은 반점은 더 이상 숨겨야 할 것이 아니었지. 그것은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약손 아이씨의 상징이 되었단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어. 재생원의 뜰에는 따스한 봄볕이 가득했고 약초 향기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지. 이제는 늠름한 중전의 기품이 서린 이화와 한층 더 현명한 지도자가 된 효민대군이 나란히 앉아 뜰을 바라보고 있었어. 뜰 안에서는 그들이 거두어 기른 고아 몇몇이 이화에게 배운 대로 약초를 말리고 있었단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퍼져나갔지. 이현이 이화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 그대의 붉은 반점이 이 나라 전체에 따뜻한 꽃을 피웠구려. 이화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었단다. 지리산의 혹독했던 겨울은 가고 그들의 삶에 그리고 이 땅 위에 비로소 완전한 봄이 찾아온 것이었어. 에필로그.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란다. 이야기가 끝났네요. 사람들은 흔히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좇곤 하지. 하지만 얘야, 진짜 아름다움은 겉모습에 있지 않단다. 그것은 혹독한 눈보라 속에서도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끈기 속에 있고 모두가 외면하는 이에게 손을 내미는 따뜻한 마음씨에 있으며 불의에 맞서는 용기 속에 숨어 있는 것이지. 그러니 네가 가진 것이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결코 슬퍼하거나 숨지 말거라.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너라는 꽃을 피워낼 가장 귀한 씨앗일지도 모르니 말이다. 그러니 혹시 남들과 다른 무언가를 가졌다고 해도 슬퍼하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을 가장 빛나게 할 씨앗일지도 모르니까요.